며느리가 몰래 제 통장을 훔쳤습니다. 평생 손으로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하던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내 앞에서 끝까지 버티며 어차피 가족 돈인데 뭐가 문제냐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 김옥자입니다. 시골 장터에서 반평생을 보냈고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외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지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터로 나가 겨울엔 갈라진 손끝에서 피가 배어도 배추 자루를 끌었고 여름엔 등에 땀이 비 오듯 흘러도 미싱 발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손으로 번 돈을 하루 또 하루 모아 통장에 붙들어 두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조차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사정과 눈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아예 비밀로 하는 게 제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돈은 제 노후의 마지막 울타리이자 정말 큰일이 생기면 조용히 꺼내 보태주려던 제 마음의 준비금이었습니다. 아들이 서연이를 데려왔을 때가 벌써 5년 전 일입니다. 첫 신상이 괜찮았습니다. 말도 차분하고 웃는 모습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믿었습니다. 결혼식 날 서연이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진우를 잘 부탁드려요. 저도 어머니께 잘하겠습니다. 그때의 서연이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심이라는 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떨림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고 서연이는 더 바빠졌습니다. 회사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느라 늘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녁이면 제 방에 와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몸은 어떠세요? 병원에서 약 제때 드셨어요?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그런 서연이가 고마웠습니다.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아들도 서연이를 아꼈습니다. 퇴근하면 먼저 아이를 목욕시키고 주말이면 장도 같이 보러 다녔습니다. 가끔 서연이가 야근할 때면 아들이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승진하려면 지금이 중요한 시기래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이의 회사에서 팀 개편이 있었고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었지만 그와 함께 스트레스도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클라이언트들이 까다로워서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요. 서연이는 그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표정도 예전보다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의사가 혈압이 조금 높다고 조심하라 하기에 마음이 헛헛했습니다. 병원 자동문을 나설 때 비가 내릴 듯 말 듯 하늘이 눅진했고 버스 정류장 불빛이 낮인데도 탁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저는 버스 2번을 갈아탔습니다. 바람이 유리창을 눌렀고 창틀 사이로 먼지가 한 줄 얇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정류장에 선 학생들이
우르르 올라탔고 제 옆자리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쇼핑백 위로 박힌 반짝이는 영어 글자들이 묘하게 눈에 밟혔습니다. 그 글자들이 며느리의 어깨 위로 잠깐 더 씌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왜 이런 생각을. 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논두렁을 세어봤습니다. 은행 자동문이 열리면서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번호표를 뽑아 대기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에 닿는 합성 가죽 표면이 싸늘했습니다. 정면 모니터에는 창구 번호가 번쩍이며 바뀌었고, 누군가는 보험 얘기를, 다른 누군가는 적금 만기를 묻고 있었습니다. 제 번호가 불리자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잔액이랑 최근 입출금, 내역 좀 출력해 주세요. 직원이 제 통장을 기계에 밀어 넣었습니다. 기계가 통장을 물고 들어가며 딸깍딸깍 아주 기계다운 소리를 냈습니다. 종이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직원이 내역을 뽑아 건네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큰 현금 인출이 한 건 있습니다.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몸속 어딘가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있어야 할 금액이 커다랗게 깎여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찾은 적이 없는데요. 제 목소리는 제 목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당황한 기색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동의해 주시면 내부 CCTV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이 켜지고 날짜와 시간이 찍힌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색 니트 모자를 푹 눌러 쓴 여자가 창구에 서서 제 통장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이며 카운터 위 서류를 넘길 때 옆 얼굴이 잠깐 확 드러났습니다. 서늘한 빛 아래 눈꼬리와 광대가 모니터, 픽셀 사이로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제 며느리였습니다. 세상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책상 모서리를 더듬다가 멈췄습니다. 모서리의 둔각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직원이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확인을 위해 해당 장면을 출력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가며 흑백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은행 로고, 날짜와 시간, 창구, 그리고 제 통장을 내민 며느리의 옆 얼굴. 종이 모서리가 제 손끝을 아주 얇게 베었습니다. 피가 날 만큼 얇은 상처, 피도 나지 않는 그 얇음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혹시 가족분이 대리 출금을 하신 건 아닐까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계좌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목소리가 다시 한 번 떨렸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바람이 불고 구름이 더 낮게 깔렸습니다. 신호등이 몇 번을 바뀌는지도 모르고 서 있었습니다. 소리가 멀리서만 들렸습니다. 자동차 경적, 아기 울음, 자전거 브레이크의 끽 소리. 전부 먼 바람 소리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제 옆을 지나갔지만 모든 얼굴이 흐릿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제 머릿속은 며칠 전의 장면으로
가만히 되감기기 시작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위에 올려둔 가죽 가방 하나. 낯선 브랜드 로고가 작게 박힌 제 눈에는 꽤 값이 나가 보이던 그 가방. 그때 저는 별 생각 없이 치웠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문양을 좋아하나 보다 하고요. 또 며느리가 부엌에서 전화로 누군가와 조용히 얘기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외부 미팅 팀장도 나온대요. 네, 다들 정돈된 느낌으로 오라 하더라고요. 아이 장난감 값이랑 학원비가 겹쳐서. 네, 알아볼게요. 며느리는 제 눈치를 보지 않으려는 듯 거실로 나가 베란다 쪽에 서서 낮게 말끝을 흐리곤 했습니다. 그날의 며느리는 유난히 손목을 감싸 쥐고 있었고 휴대전화 화면 밝기를 몇 번이나 내렸다 올렸다 했습니다. 분명히 들렸던 다른 통화도 떠올랐습니다. 회사 동료 같았습니다. 다음 주 컨퍼런스는 포멀하게요? 아, 드레스 코드요? 네, 알겠어요. 작은 클래식 가방 정도면 될까요? 하하. 네, 다들 그런 거 하나쯤은 있죠. 그때는 그저 젊은 사람들 유행 따라가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 며느리의 말끝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달 전쯤 서연이가 아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혼자 노트북을 보던 모습. 화면에는 명품 가방 사이트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지나가다 봤는데 서연이는 급하게 화면을 닫았습니다. 회사 일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그때도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게 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었습니다. 골목 입구 떡집 앞에서 찹쌀떡을 고르는 사람들. 마트 앞 세일 팻말, 분식집에서 튀김을 건져 올리는 철망 모든 장면이 유리창 뒤 풍경처럼 낯설고 멀었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문고리를 잡고도 쉽게 돌리지 못했습니다. 문을 열면 이 낯선 현실이 꿈으로 바뀌지 않을까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면서요. 집에 돌아와 저녁이 되어 손주가 제 무릎에 올라와 장난을 쳤습니다. 아이는 제 눈동자까지 들여다보는 표정으로 할머니, 왜 웃지 않아?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입꼬리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쉬는 중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놀이에 빠져들었습니다. 순수한 아이의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 사진이 걸린 벽 쪽으로 고개가 자꾸만 돌아갔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오래된 정장에 정직한 주름살을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착각했으면 좋겠어. 제발 내가 잘못 본 거였으면. 하루를 더 보냈습니다. 둘째 날엔 빨래를 널고 담벼락에 기대어 햇살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걸 오래 보았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손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손이 멈추면 머릿속이 더 시끄러워지니까요. 설거지를 하고 방을 정리하고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야만 미칠 것 같은 마음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아들이 출근하고 아이가 유치원에 간 틈에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코트가 걸려 있었고 그 뒤편에 종이 박스 하나가 반쯤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박스를 빼다가 뒤에서 작은 가죽 가방이 하나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낯선 로고가 박힌 제가 가방을 잘 모르지만 한눈에도 값이 나가 보이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저는 방바닥에 앉아 조심스레 지퍼를 열었습니다. 촉감이 나른하게 부드러웠고 지퍼가 이루는 소리가 귓속에서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안쪽 포켓에서 접힌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결제일, 주소, 품목, 단가 그 모든 글씨들이 제 눈앞에서 하나의 단어로 묶였고 심장은 또 한 번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날짜가 은행 인출 날짜와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안을 더 뒤져보니 작은 메모 조각들이 나왔습니다. 서연이의 손글씨로 적힌 것들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준비물, 드레스 코드 체크,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 그리고 맨 밑에 어머니 통장 번호라고 적힌 작은 종이가 있었습니다. 제 생일과 남편 제사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다시 접어 봉투에 넣고 봉투를 서랍 가장 아래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 상태로 부엌에 서서 싱크대 물을 틀었습니다. 물소리가 컵 안을 채우는 동안 한 번도 컵을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싱크대 타일이 물방울에 젖어 암녹색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온 집안의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습니다. 그날 오후 며느리는 퇴근길에 잠깐 들른다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야근은 없을 것 같아요.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무렇지 않은 문장 속에서 제 눈은 쉼표에 자꾸 걸렸습니다. 말끝에 달린 평온함이 제 가슴 안쪽에서 살짝씩 부서졌습니다. 저는 그래, 들어오거라 라고 답장을 보내고 냄비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된장을 풀며 국물이 끓는 순간마다 마음의 바닥에서 작은 기포들이 올라오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국물은 또 끓고 저는 또 국자로 거품을 걷었습니다. 그 반복이 제 표정을 간신히 가려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는 바람을 조금 품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제가 옷장에서 발견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식탁 옆에 놓았습니다. 코트 단추를 풀며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는 순간 메시지 알림이 2번 연달아 떴습니다. 저는 일부러 시선을 돌려 부엌 창문 너머 어둠을 보았습니다. 유리창에는 제 어깨가 어둡게 비쳤습니다. 어깨선이 이전보다 더 좁아져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와 오늘은 제가 반찬 데울게요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손을 닦으며 그래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접시들이 위치를 바꾸었고 젓가락 끝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무릎에 올라와 장난을 쳤고 아들은 칼국수 면발을 후루룩 소리내어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보다 말이 적었습니다. 한 번은 숟가락을 수저통에 잘못 끼워 덜컥 소리를 냈고 또 한 번은 소스를 엎지르려다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작은 소리를 귀로 세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방으로 들어간 뒤 저는 거실 불을 끄고 혼자 앉았습니다. 커튼 틈을 통해 복도 불빛이 바닥에 조각조각 깔렸습니다. 그 조각들 사이로 발을 옮기며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니? 넷째 날에는 새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출근한 후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휴지통에서 구겨진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여러 건의 결제 내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액들을 더해보니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명세서 옆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승진 후보 명단 나 포함 3명, 팀장이 중요하게 보는 것들, 외부 미팅 시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에 가족 돈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훔친 것도 문제였지만 가족 돈이라고 합리화하는 그 마음가짐이 더욱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제 동의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한다는 것. 5째 날 오후 저는 한 번 더 은행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내 눈을 의심한 건 아닌지, 기록 어딘가에 오류가 있진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다시 한 번 문의했습니다.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은 없나요? 아닙니다. 현금으로 인출된 것이 맞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큰 금액을 현금으로 찾는 게 가능한가요? 본인 확인이 정확히 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도장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직원은 절차대로 정중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기록과 영상이 일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통장과 흑백 출력물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는 것을 3번이나 놓쳤습니다. 제 발은 바닥에 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교차로 한복판에서 바람이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바람이 제 코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을 따라 며느리의 또 다른 통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드레스 코드. 이번에는 클라이언트 쪽에서 먼저. 네, 다들 그 브랜드 하나쯤은. 아, 저요? 아직은. 네, 알아볼게요.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며느리는 명품을 좋아한다기보다 없으면 뒤로 밀려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손을 내민 방향이 제 통장이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몰아붙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버텨야 하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누군가의 등을 밟게 됩니다. 그게 제 등이었고 제 노후였습니다. 6째 날 저녁 무렵 저는 주방에서 칼을 들었습니다. 파 뿌리를 자르고 물을 깍둑 썰기로 썰고 마늘을 다졌습니다. 칼끝이 도마에 닿을 때마다 딱딱 소리가 일정하게 났습니다. 일정한 소리는 사람을 겨우 살립니다. 간장을 1스푼, 설탕을 반 스푼, 물을 잠깐. 불을 중간으로 낮추고 타이머를 맞추고 그 사이에 싱크대를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퇴근해 현관을 들어올 때쯤 저는 그릇을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수저의 방향, 컵의 위치, 반찬의 높낮이를 평소보다 더 정확히 맞췄습니다. 정확함이 필요했습니다. 정확함은 흔들리는 마음 위에 얇은 다리가 되어줍니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좀 일찍 끝났어요. 며느리는 코트를 벗으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알림이 한두 번 더 떴고 며느리는 빠르게 화면을 훑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동료들의 이름이 줄줄이. 내일 브리핑은 9시 회의실. B. 클라이언트 오너 동석. 드레스 코드 다시 공지 포멀. 며느리는 휴대폰을 엎어두었습니다. 이마에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사람은 숨기려 할수록 작은 부분이 먼저 말합니다. 저는 그 잔주름을 보았습니다. 불빛 아래 얇게 잡히는 그 주름이 마음속 깊은 곳의 주름과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밤도 저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뒤 거실의 공기는 바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무릎 담요를 덮고 소파에 앉아 있자니 담요의 털 한 올 한 올이 피부에 닿아 따끔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바깥 공기는 습했고 먼 데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새벽, 저는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말이 곧 시작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잘못 던진 말은 칼처럼 박힙니다. 저는 말 대신 재료를 봤습니다. 오늘 무는 어떤가? 단면이 고르게 하얗고 물기가 지나치게 번들거리지 않는가? 파 뿌리의 촉촉함은 살아있는가? 장사꾼의 눈빛, 손의 속도, 저울의 흔들림. 이런 것들을 느리게 더듬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빨리 달리는 걸 손으로 붙잡는 일.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며느리의 방에 약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림자가 어깨선까지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는 사람의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화장대 위에 엎어져 있었고 화면 가장자리에 작은 알림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부엌 문턱을 넘어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물을 틀고 국자와 젓가락을 씻고 수건으로 아주 천천히 닦았습니다. 천천히 닦으면 마음이 잠깐 덜 아픕니다.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제 안쪽에서 작은 관절들이 하나씩 맞물렸습니다. 말하자. 그러나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말자. 증거를 책상 위에 올릴 때 손을 떨지 말자. 아이가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낮추자. 아들에게도 며느리에게도 한 번만 더 묻자. 내가 아니지. 그 질문을 던질 때의 공기를 상상했습니다. 공기가 무거운 물처럼 식탁 위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 제 등뼈를 마음속으로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말 저녁을 택했습니다. 모두가 집에 있고 모두가 밥을 먹는 시간. 도마는 깨끗했고 그릇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국은 한 번 더 끓였고 불은 아주 낮게 줄였습니다. 식탁 위 수저의 결을 맞춰두고 저는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등 위로 작은 혈관들이 얕은 푸른 빛으로 비쳤습니다. 혈관의 길이는 제가 살아온 시간의 길이 같았습니다. 저는 제 손등을 한 번 쓰다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고리 소리가 들리고 현관에서 발자국 소리가 거실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아주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는 식탁에 앉아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문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아직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지만 말은 이미 방 안 공기를 바꿔 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한 사람의 체면을 지키려다 다른 사람의 평생을 훔친 손과 마주할 시간이라는 것을. 식탁 위 그릇의 위치를 한 번 더 정돈해 두었습니다. 국그릇은 가장자리, 김치는 오른편, 물잔은 손 닿는 곳. 수저 끝을 가지런히 맞추고 나니 손끝의 떨림이 지워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구두 밑창이 매트에 닿는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와 넥타이를 느슨히 풀었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코트의 단추를 하나씩 풀며 어머니, 늦었죠? 하고 짧게 웃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떠주고 반찬을 돌리는 동안 대화는 얇은 얼음처럼 표면만 스쳤습니다. 아이가 젓가락으로 멸치를 집으려다 놓치는 소리가 컵 가장자리에 부딪혀 맑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 공기에 작은 금을 냈습니다. 저는 물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새 가방 샀니? 젓가락이 허공에서 한타 박 늦게 멈췄습니다. 며느리는 눈썹을 미세하게 올렸다가 금방 내렸습니다. 아, 그거요? 친구가 중고로 싸게 구해줬어요. 생일 선물이라고. 목소리는 평평했지만 모음 끝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저는 식탁 가장자리로 봉투를 끌어당겼습니다. 흑백 출력물과 영수증이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영수증이 먼저 식탁 위에 올랐습니다. 로고, 품목, 날짜, 카드 승인 번호. 그 바로 아래 흑백 출력물을 뒤집어 놓고 가장자리만 보이게 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영수증부터 붙잡혔다가 출력물의 가장자리로 미끄러졌습니다.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 가방에서 나왔더구나. 날짜가 묘하네. 아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얘기야? 저는 흑백 출력물을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은행 로고, 창구, 날짜와 시간, 그리고 모니터 조명 아래 선 며느리의 옆 얼굴. 가늘게 빛나는 광대의 선, 모자의 섬유질까지 살아있는 픽셀의 촘촘함. 방 안의 모든 소리가 한 칸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스테인리스 젓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조차 한 겹 천을 씌운 듯 둔탁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공백이 길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서연아, 이게. 너 맞아? 며느리는 빠르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탁을 받은 거예요. 신분 확인 대신 대리로. 어머니 통장으로 돈 찾는 법을.
누가? 제가 물었습니다. 단어 사이 간격을 넓게 두었습니다. 회사. 지인요. 어머니랑 안면이 있는 분. 예전에. 잠깐 며느리의 문장이 생성되다 끊겼습니다. 혀끝이 입천장을 찾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때 저는 두 번째 종이를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손글씨로 적은 그 메모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설명해 보거라. 메모지가 식탁 위에 펼쳐졌습니다. 어머니 통장 번호, 생일 제사일, 가족 돈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의 어깨선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은 제가 찾았어요. 아들의 수저가 접시 위에서 멈췄습니다. 손등 혈관이 솟았습니다. 그는 말끝을 찾느라 입을 한 번 열었다 닫았다. 왜? 저는 제 질문을 겹쳤습니다. 내 통장은 어디서 알았니? 청소하다가 안쪽 서랍에서 통장하고 도장이 같이 있는 걸 봤어요. 안에 숫자가 적힌 메모도 있었고요. 며느리는 두 손을 무릎 위에서 꽉꽉 찢겼습니다. 손끝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말 위에 겹치지 않도록 다른 칸에 제 문장을 놓았습니다. 그 숫자는 내 생일과 남편 제사 날짜를 붙인 거다. 아무도 모르게 잊지 않으려고 내가 쓴 메모지다. 아들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며느리는 숨을 길게 내뱉었습니다. 억눌렸던 공기가 입술을 지나가며 아주 미세한 휘파람 소리를 냈습니다. 승진 심사가 있어요. 외부 미팅이 많아졌고 팀 사람들 다들 있잖아요. 깔끔하게 갖춘 느낌. 작은 가방 하나쯤은 기본처럼. 고객들이 먼저 보는 건 말이 아니라 그림자더라고요. 옷과 가방과 구두와 그 그림자를 못 맞추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밀려나요. 며느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그래요. 말보다 표정, 실력보다 그림자. 제가 노력한 것보다 손에 든 것부터 평가돼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력물을 손끝으로 한번 눌러 고정했습니다. 종이의 마찰감이 피부를 통과해 뼈로 올라왔습니다. 카드값이 한 번에 몰렸고 아이 학원비가 겹쳤어요. 다음 주 컨퍼런스 공지가 올라왔고 비즈니스 포멀이라고 클라이언트 오너가 동석한다고. 그날 청소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통장하고 도장 그리고 숫자. 그냥 그 순간엔 가족의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의 돈? 저는 그 단어를 되물었습니다. 곧 채워 넣으면 된다고. 한 번만 넘기자. 어쩌면 이게 나를 살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예요. 알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때의 저는 무너지는 게 더 무서웠어요. 아들은 손등으로 눈가를 문질렀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확인하려는 사람의 동작 같았습니다. 그럼 왜 거짓말을 했어? 친구가 사줬다고. 창피했어요. 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제가 훔쳤다고 말하는 순간 저는 제가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국그릇을 제 쪽으로 당겨와 국물을 한 번 저었습니다. 숟가락에 맺힌 김이 천천히 올라가다 흩어졌습니다. 김이 사라진 자리엔 투명한 공기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 공기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네. 이미 늦었다. 그 말은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낮았고 고르며 단단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구조를 바꾸는 소리 같은 것이 났습니다. 아이가 부스럭거리며 방에서 몸을 뒤척였다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의자를 반뼘 밀었습니다. 마루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입니다. 다 갚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돈은 다 갚을 수 있다. 저는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 내가 훼손한 건 숫자가 아니다. 저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내 노후와 내 마음과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끈이다. 그 끈을 내가 잘랐다. 그리고 더 나쁜 건 가족 돈이라고 합리화한 내 마음이다. 며느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가 닿을 듯 고개가 깊었습니다. 울음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 이전의 고요만 있었습니다. 저는 단어를 하나씩 골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진우야.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내 가정은 내가 책임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기까지다. 아들은 제 얼굴을 오래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문도 항의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받아들이는 데 걸리는 시간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몸을 일으켜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의 둥근 윤곽이 방등 조명에 반사되어 잠깐 반짝였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을. 한 번만. 저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내 통장을 훔친 것도 한 번이고, 거짓말한 것도 한 번이고, 가족 돈이라고 합리화한 것도 한 번이다. 그런데 그 한 번들이 모여서 지금의 너를 만들었다. 식사가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저를 수저통에 천천히 꽂았습니다. 금속이 세라믹에 닿는 소리가 한박 쉬고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침표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흑백 출력물과 영수증, 메모지를 봉투에 다시 넣어 서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장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잊을 수 없으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밤 공기는 방 바닥 가까이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방에서 귓속말 같은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방과 거실 사이에 서서 서랍 앞을 한 번, 식탁을 한 번, 제 얼굴을 한 번 순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할게. 그 말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는 보이지 않는 과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호의 의미를 알아듣는 나이가 있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불을 끄니 베개에서 오래된 솜 냄새가 다시 났습니다.
제가 누우면 베개는 제 머리 모양으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 느린 내려앉음이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으면 흑백 출력물이 떠올랐습니다. 모니터의 차가운 조명과 며느리의 옆 얼굴, 창구 유리의 광택,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올 때의 건조한 소리. 그 모든 것이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저는 눈을 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 페인트에 모래알 같은 요철이 고르게 박혀 있었습니다. 요철을 세다 보니 숨이 조금 고르게 되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컵 가장자리가 입술에 닿는 순간의 차가움이 제 이마까지 훑고 지나갔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자 먼 곳에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길게 지나가고 멈추고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 사라짐의 방향이 제가 살아온 시간의 방향과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여보, 오늘은 여기까지야.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긴 말은 때로 상황을 흐립니다. 짧은 말은 중심을 남기거든요. 새벽이 가까워지면서 소리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청소차의 부르릉하는 소리가 먼 데서 미세하게 들렸습니다. 계단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걸음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그 시간에 며느리의 방문 밑으로 아주 가느다란 빛이 배어 나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올리고 대파를 씻고 물을 꺼냈습니다. 칼을 잡는 법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칼등을 엄지손가락으로 가볍게 지탱하고 손바닥의 힘을 전체 면에 분산시키는 법. 저는 그 칼로 물을 썰었습니다. 도마 위로 떨어지는 네모난 면들이 반듯하게 줄을 섰습니다. 그날 오전 아들은 멍한 얼굴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달력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남편 제사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즈음 며느리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경계였습니다. 며느리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 몰딩에 부딪혀 툭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층계참에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아들은 문이 닫힌 뒤까지 서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얘지도록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빈자리는 냄새가 있습니다. 비누와 섬유유연제 냄새가 사라진 자리, 가방 로고의 은은한 가죽 냄새만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장에 나갔습니다. 장바구니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지만 실제 무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단골 좌판의 주인이 말했습니다. 오늘 무 좋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원룸을 구했대. 저는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뒤에 붙은 수많은 괄호를 굳이 펼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아이를 혼자 돌보느라 바빴고 저는 평소보다 더 자주 시장에 나갔습니다. 손을 움직여야 마음이 덜 아팠으니까요.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중요하다. 말로는 쉽다. 겨울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겨울비가 오던 밤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이가 젖은 코트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붙어 있었고 두 손으로 하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쉰 목소리였습니다.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제가 가져간 돈 지금이라도 다 돌려드립니다. 봉투 안에는 꼬깃 탄 현금 다발과 함께 주황색 공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한 줄씩 적혀 있었습니다. 1월 3일 식당 설거지 7만 원. 1월 4일 편의점 야간 6만 원. 1월 5일 물류창고 포장 8만 원. 그 아래에는 저축 10만 원, 생활비 5만 원 같은 계산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손등은 굳은 살로 딱딱했고 손목에는 파스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들고 무게를 느꼈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의 새벽 공기, 밤의 피로, 며느리의 울음이 눌려 있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내 마음은 알았다.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습니다. 아주 좁게 손바닥이 겨우 들어갈 만큼만 열어두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용서를 바랄 자격이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냐? 어머니가 평생 해오신 방법들, 장 보는 눈, 재료를 다루는 마음, 손맛. 제가 빌렸던 건 돈만이 아니었어요. 그 시간과 땀을 제가 훔친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게 몸으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배울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장에 간다. 따라오든 말든 내 마음이다. 다음 날, 아직 어둠이 골목에 눌려 있을 시간. 서연이는 두꺼운 패딩에 운동화를 신고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코끝을 찔렀고 시장 골목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 좌판으로 갔습니다. 상인이 무를 쿵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칼로 단면을 잘라 보여줬습니다. 이런 무가 싱싱한 겁니다. 흰 부분이 유백색으로 곱게 돌아야 하고 물기만 번들거리면 푸석해요. 서연이는 작은 수첩을 꺼내 받아 적었습니다. 대파 앞에서는 제가 말했습니다. 물이 털이 촉촉해야 한다. 잎끝이 조금 말라도 줄기에 힘이 있으면 산다.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새벽 그녀의 발걸음은 제 뒤를 천천히 따랐습니다. 시장의 냄새 젖은 비닐, 미나리의 향, 막 삶은 어묵 국물, 갓 튀긴 꽈배기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서연이는 냄새 속에서 허둥거렸고, 저는 냄새를 가르고 길을 곤란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에서 사온 무와 대파, 배추를 싱크대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에게 칼을 쥐게 했습니다. 처음 잡는 손은 흔들렸습니다. 손가락이 칼등과 맞닿지 못해 자꾸만 칼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손목을 세워라. 칼은 힘으로 쥐는 게 아니라 균형으로 쥐는 거다. 제 말에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칼끝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첫 번째 깍두기는 완전히 실패작이었습니다. 무가 절여지기도 전에 소금이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국물은 흐물흐물했고 고춧가루는 덩어리째 박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릇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무리 해도 맛이 안 나요. 저는 부엌 문턱에 기대 서서 짧게 말했습니다. 울면 간이 맞냐? 눈물은 짠물이라 음식 망친다. 실패한 건 내 거짓말이지 무가 아니다. 둘째 날 된장찌개를 맡겼습니다. 국물은 밍밍했고 된장 향만 겉돌았습니다. 서연이는 국자를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싱거울까요? 저는 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소금은 숨을 죽이는데 필요한 만큼만. 나머지는 시간이 한다. 된장은 불과 시간의 싸움이다. 셋째 날 국거리를 끓이다가 멸치를 태워 쓴 맛이 진하게 배었습니다. 서연이는 냄비를 싱크대에 부으며 눈가를 닦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서 불 조절을 못했어요. 저는 냉정히 말했습니다. 불은 내 마음을 따라간다. 내 마음이 흔들리면 불도 흔들린다. 다시 해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실패가 계속되었습니다. 서연이의 손에는 칼집이 생겼고 화상 자국이 늘어났습니다. 밤마다 손목에 파스를 붙이고 새벽마다 부엌에 나와 연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칼질은 여전히 어설펐지만 최소한 엇박자는 줄었습니다. 칼날이 도마 위에 일정한 박자로 딱딱딱 하고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는 절임 시간을 손끝으로 가늠하는 법을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소금에 물을 절이면 겉은 부드럽고 속은 단단해야 한다. 손으로 눌러봐라. 서연이는 손끝으로 물을 누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는 지나치게 절여져 짰습니다. 두 번째는 절임이 덜 돼 싱거웠습니다. 세 번째에서야 비로소 국물이 투명하게 우러나왔습니다. 3달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됐네.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견뎌낸 시간 끝에서 나온 안도와 성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덧붙였습니다. 눈물은 간을 맞추지 못하지만 버틴 시간은 맛을 만든다. 그 무렵 아들이 제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요즘 달라졌어요. 저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쉽다.
달라진 채로 사는 게 어렵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은 더 이상 실패의 냄새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국물은 제 빛깔을 찾았고 깍두기는 아삭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는 이제 칼을 잡을 때 손목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가 낡은 공책과 종이,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표지가 닳아 글씨가 거의 지워진 아이의 오래된 학습장 같았습니다. 안에는 빽빽하게 손글씨, 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루 예상 판매량 재료 원가, 임대료, 인건비 반찬 구성표 계절별 메뉴, 조정 마감 할인 시간. 저는 종이를 한 장씩 넘겼습니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재료 가격은 시장의 평균과 크게 어긋나지 않았고 메뉴 구성도 실현 가능한 범위였습니다. 큰 가게 할 생각 없어요. 제가 매일 성실히 해낼 수 있는 작은 곳이면 돼요. 아침에는 김치 2종류, 반찬 5가지. 점심 지나면 국물 2가지. 남기지 않는 게 목표예요. 서연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저는 잠시 종이를 덮고 물었습니다. 장소는 정했니? 골목 끝 옛 구멍가게 자리요. 임대료가 싸요. 셔터는 고장났고 배수구 냄새가 조금 올라오긴 해요. 냄새 잡는 게 제일 어렵다. 알아요. 바닥부터 뜯어 고칠 생각이에요. 그날 밤 저희는 세 식구가 함께 골목 끝 가게를 보러 갔습니다. 셔터는 덜컥거렸고 안에는 기름때 묻은 타일과 곰팡이가 핀 벽지가 있었습니다. 형광등은 깜박이며 겨우 켜졌습니다. 아들은 벽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배수구부터 뜯어내야겠네요. 서연이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싱크대도 교체하고 환풍기도 바꿔야 해요. 창문은 닦아내면 햇빛이 들어올 거예요.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레시피를 쥐고 서연이는 손을 움직였고 아들은 망치와 드라이버를 들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타일을 긁어내는 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벽에 붙은 곰팡이를 칼로 벗겨내고 싱크대를 통째로 드러내고 배수구를 갈아 엎었습니다. 바닥에 모래를 뿌리고 새로 방수 처리까지 했습니다. 땀 냄새와 락스 냄새가 뒤섞였지만 그 안에 묘한 활기가 돌았습니다. 며느리는 저녁마다 간판 시안을 그려왔습니다. 10장 넘는 스케치 중 결국 한 장을 골랐습니다. 하얀 바탕에 검은 글씨, 작고 단정하게. 다시 시작합니다. 그 아래 아주 작은 글씨로 진심 반찬. 아이가 묻자 서연이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크게 외치지 않고 매일 꾸준히 만들겠다는 뜻이래요. 공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곰팡이가 사라지고 환풍기가 돌아가고 햇빛이 들어오자 그 허름한 가게는 다른 얼굴을 가졌습니다. 저는 주방 한쪽에 서서 말했습니다. 냄새가 빠졌네. 이제 숨을 쉴 수 있겠다. 며칠 뒤 시제품 삼아 만든 반찬들이 작은 통에 담겨 나왔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깍두기, 어묵볶음.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아 맛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뜨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맛이 고르게 났다. 아직 간은 조금 흔들리지만
이 정도면 내놔도 된다. 서연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들은 젓가락을 멈추고 웃었습니다. 진짜 장사 되겠다. 간판이 걸리고 냉장 쇼케이스가 들어오고 일회용 용기 박스가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그 전날 밤 서연이는 제 방 앞에서 망설이다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내일 첫 손님이 누구였으면 좋으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누구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빈손으로만 보내지 않는 거다. 오픈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지만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골목 끝에 걸린 새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그 아래 작은 글씨, 진심 반찬. 서연이는 새벽 5시부터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국물은 뭉근히 끓었고 멸치볶음은 마지막 통깨를 뿌리는 순간 고소한 향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내 손으로 버텨라.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손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전 7시 가게 앞을 지나던 할머니 한 분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케이스 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손가락으로 깍두기 통을 가리켰습니다. 깍두기 한 통이랑 멸치볶음 작은 거. 서연이는 손이 조금 떨렸지만 조심스레 통에 담아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수저로 깍두기를 한 조각 집어 맛을 보았습니다. 잠시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이거 옛날 맛이네. 그 한마디가 방 안 공기처럼 퍼졌습니다. 서연이의 눈동자가 반짝였고 아들은 옆에서 가만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첫 숟가락이 합격이다. 이제는 내 몫이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들렀습니다. 김자반 있어요? 어묵볶음 하나 주세요. 통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점심 무렵에는 국물 반찬을 사가는 사람들이 늘었고 오후에는 아이 손을 잡은 엄마들이 김치와 반찬을 골랐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오자 쇼케이스는 텅 비었습니다. 남기지 않기라는 그녀의 목표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이는 싱크대에 기대어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버틴 거다. 며칠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습니다. 어떤 직장인은 출근길마다 멸치볶음을 샀고 어떤 엄마는 아이 손을 잡고 김치를 골랐습니다. 반찬 가게 앞에는 짧은 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서연이가 다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쉽지 않다. 그래도 지금은 달라지고 있다.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날,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를 바라보며 짧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서연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울었습니다. 이번 눈물은 변명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버텨낸 시간 끝에서 나온 내일을 적시는 눈물이었습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가게 문을 연 지도 어느새 1년이 지났습니다. 새벽마다
시장 골목은 같은 냄새로 시작합니다. 젖은 비닐, 파릇한 채소, 갓 삶은 어묵 국물 냄새. 하루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이자 버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쇼 케이스에 반찬을 채우고 국물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으면 저는 문득 그 흑백 출력물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며느리가 모자를 눌러쓰고 제 통장을 내밀던 그 장면. 그 화면 속 그림자는 이제도 제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와 겹쳐 지금은 다른 그림자도 있습니다. 새벽 5시 장바구니를 들고 제 뒤를 따르던 서연이의 그림자. 칼을 쥐며 땀방울을 훔치던 그림자. 쇼케이스를 닦으며 숨을 고르던 그림자.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그림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꼭 말하고 싶습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는데 아주 오래 걸립니다. 상처 준 사람은 오래 버텨야 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 기다림과 버팀이 서로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서둘러 덮지 마십시오. 쉽게 용서하지도 쉽게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상처가 깊을수록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마음이 스스로 속삭일 겁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도 되겠다. 지금도 아침이면 저는 가게 셔터를 올립니다. 하얀 간판 아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옵니다.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그 글자를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보고 속으로 천천히 되뇌입니다. 그래, 오늘도 다시 시작하자.